오늘은 2025년 2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이민일이 되겠고 일지는 이민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고, 물론 전기를 위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니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스잎,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
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맡겼다고 삽살을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극해서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뭐다?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 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술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어.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맞습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의 일간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해수와 같다. 즉 작은 물의 개념이 아니라 큰 바다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후수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임수일간은 신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했죠.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수는
한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무토만 써서는 안 되고 병화를 아울러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신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는 수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임수의 특징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임수가 태어난 월령이 축월입니다. 축월은 해월, 자월, 축월, 해자, 축, 북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수가 왕한 계절은 해월, 자월이죠. 자,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해월 임수할 때 신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양인격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수가 임간지인 해월이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자월인 제왕지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으로서 임수일간인 무지무지 세력을 얻어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안적으로보다 무토 병화를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 술월, 축월, 미월과 마찬가지로 4개월이 되죠. 이 4개월인 진술, 충미, 월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물론 축월을 상반 월과 하반 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상반월은 수가 세력을 얻었고 하반월은 토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약하다 이렇게도 보지만, 이거는 제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 거고, 축월만 놓고 봤을 때는 보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자수를 보게 되거나 또는 해수를 지지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해자축 방합을 형성해서 이거는 해월, 자월의 임수보다도 더 왕해지죠.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당연히 쓰고 무토 병화를 쓰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도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관성인 토가 왕한 것이다. 특히 임수 입장에서 축토는 정관이죠. 하지만 축월 정관인 축토라 하더라도 임수가 세력을 크게 얻지 못하면, 물론 축중 개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통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월, 자월에 또는 신월의 임수처럼 왕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축월은 엄동설환입니다. 굉장히 추운 계절이죠. 한기가 극심하기 때문에 땅도 얼고요, 물도 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모든 만물은 얼게 되면, 결빙되게 되면은 용도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급선무가 뭡니까? 화를 얻어서 물을 녹이고 땅을 녹여야지만 물은 물대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 토는 토 나름대로의 쓰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급선무 축월의 임수는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못했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신금 같은 인성을 얻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월의 임수가 병화 신금을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등의 뿌리를 얻었다, 이거는 굳이 신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무토 병화를 쓰는 원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축토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무토를 쓸 수 없고 신금을 쓰는 것이다. 만약에 무토가 금이 없는데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에는, 물론 병화로서 해동, 조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같이 써서 저 무토를 갖다가 적적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그때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축월의 임수만 놓고 봤을 때는 병화로서 해동하고 신금 또는 경금으로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가 정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축월의 임수, 토가 왕한 계절, 물론 임수 자체가 월령에 통근했다 하더라도 해월, 자월 또는 신월의 임수만큼 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토, 기토,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 많은 관성이 일간 임수를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축월은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땅이 얼고 물도 얼게 되죠. 그래서 일단 급선무, 땅이 얼지 않도록, 물이 얼지 않도록 화를 얻어서 물을 녹여주고 땅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토가 많기 때문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또는 경금도 상관없겠지만은 금이 있어서 임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법이고요.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간목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 지지로 해수, 자수를 봤다, 이때는 무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약간 변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짜임, 구성, 틀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신은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포함되어 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보다 역시나 일간의 왕세가 중요하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중에 하나의 그냥 요소가 아니라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이 사주를 끌고 가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그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너무 신약해도 그 사주를 주체하기 힘들고 너무 신왕하면 그 사주의 구성 성분들이 그 일간을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일간이 그만큼 중요한데 적당하게 일간이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왕세의 중화라고 봤을 때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글씨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냥 사회에서 이런 현세에서 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축월이라 매우 춥다라고 하는 개념, 또 4월, 5월, 미월엔 너무 덥죠. 그래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이 사주 안에도 그러한 개념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 동물, 식물이 적절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을 맞춰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열을 중화시키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주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고 월지에 있는 축토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임수가 축토를 보면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고자 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축토가 나를 극하는 관계에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성. 자,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원래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순작용, 좋게 작용하면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여자한테는 남편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도 관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나쁘게 역작용을 하게 되면은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성을 좋게도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관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바른 관점과 같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윤리, 도덕, 남편, 직장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도적, 적군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강학상 우리가 정관과 편관을 이렇게 구분할 때는 저렇게 구분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간이 어떤 거를 좋았냐는 일간의 특성을 따라야 된다. 일간의 특성은 임수 같은 경우는 대해수와 같다고 해서 왕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임수는 칠살이 무토를 써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기토는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수를 탁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관, 편관을 나눌 때 이론상은 정관이 좋아 보이고 편관은 나빠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관이 좋으냐 평관이 좋으냐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 사주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정관이 좋을 수도 있고 평관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정관이라고 하고요. 평관은 반대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것은 이거는 평관이 되는데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 양수가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 정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 이다라고 하는 것, 임수가 물론 축에 통분할 수 있지만 관성은 왕하고 일간이 좀 약한 느낌이 들죠. 신약, 관, 왕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개수가 투출됐다라고 해서 임수 입장에서 겁재니까 겁재격이냐? 겁재격은 없고요. 개수 투출하면 그냥 한기가 많이 발생했다. 격으로 잡기는 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이 신금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죠. 양수가 음금을 받고 금은 수를 생하니까 이거는 정인 격이 될 수 있다. 관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정관인 관성은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나를 생하기 때문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관인상생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격은 축월의 임수는 정관격 또는 이렇게 정인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축월 같은 경우는 엄동설한이죠. 설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기가 극심해서 춥다라는 개념. 그래서 조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는 반드시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축월은 신약 관항하기 때문에 약한 임수를 좀 보좌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는 것을 필요해서 경금이 투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축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면 좀 더 아름다운 구조가 되고 관인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신금이 있어서 임수가 이제 뿌리를 얻게 되면 당연히 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있는데 축월의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도와주는 구조로 가야지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면 연지를 보면은 진토를 얻었습니다. 물론 다 관성이죠. 관사론잡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관사론잡이 아니라 그냥 신약살왕으로 보면 돼요. 관왕이 아니라 7살까지 있기 때문에 살중신경 또는 살중신경 또는 아까 말했던 신약 관왕 이렇게 신약 살왕이 되겠죠. 이제 관이 아니라 그래서 일간이 더욱더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지는 인목을 얻었습니다. 일간이 약한데 목을 얻게 되면 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목이 더 뺏어가죠. 그러면 살중신경에 목까지 왕하게 되면 이거는 극설교집으로 또 국세가 또 바뀌어질 수 있다. 극설교집이면 일간이 약해서 관성도 감당하기 어렵고 식상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 이렇게 되게 되면은 토가 왕한 것을 간목의 토를 제거시켜서 임수 입장에 좋을 것 같지만은 일간 약한 상태에서는 토는 나를 극하게 되고 목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니 임수 입장에서는 관성도 통제가 안 되고 식상도 통제가 되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왜 그렇다? 일간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정화는 조후하는 공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조후의 공력이 크진 않습니다. 차라리 천간에 투출된 정화를 쓸 바에는 인중에 있는 병화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뭡니까? 그죠?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이 너무 신약하다가 단점이 되겠고 생시에서는 반드시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어서 약한 임수를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만약에 생시에서도 인비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울로에서도 금수운으로 가서 약한 임수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했죠. 축에 뿌리를 두고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건 목까지 있게 되면 극설교집이 돼서 일간임수가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이라고 했고요.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자수, 양인을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축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해서 목을 좀 억제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 중에서는 경자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신해시가 있습니다. 신해시. 신화시가 되면 물론 이제 인해 한 목이 돼서 목의 세력을 좀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해수의 임수 자체가 뿌리를 둘 수는 있다라고 하는 점. 축에 통근되어 있는 신금이 다시 투출해서 임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경금이 이렇게 정화가 있어서 신금을 극하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생시에 비해서는 경자시나 신해시 정도를 얻어야지 좋겠고, 그 다음에 무신시도 원래는 이제 시지에서 신금을 얻어서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생시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신금이 생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임수가 축토에 다 통근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통근하는 어떤 공력보다는 토가 많아지는 어떤 단점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타나는 생시들은 예를 들면 이민시 같은 경우 있죠. 이것도 임수가 하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지지로 목 2개에다가 토 2개, 이것도 극설교집을 면할 수 없겠고요. 계묘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너무 신약한 쪽으로 가게 되면 운이라도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이렇게 금수운으로 갈 거면 차라리 저라면 을사시나 병호시 정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을사시나 병호시랑 다른 이민, 계묘, 갑진시 다 마찬가지로 이 수운으로 갈 때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갑술대운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게 되면 진술충이 되죠. 이때 가면 충미충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금순으로 가서 일간 자체가 대운에서 생주를 얻기 때문에 이때는 좀 약간 조를 맞아줄 필요가 있긴 하다. 하지만 갑술 대운이 매우 우려스럽기는 하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험을 하느냐 모험을 하지 않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만약에 반드시 이날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면 그냥 가장 안정적으로 경자시나 신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특히나 남자는 뭐 크게 부담감 없이 경자 신해시, 여명 같은 경우 경자 신해시를 선택하면 금순으로 갈 때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경자 신해시가 됐을 때 여명의 경우에는 갑술대운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복불복입니다. 이럴수 목화를 잡고 한 방에 이렇게 되면 좀 약간 충격이 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생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다른 날을 선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 날을 택일을 해서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내일이면 이제 입춘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가 바뀐다? 연은 갑진년에서 을사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월도 정축월에서 무인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개념은 연월이 모두, 그러니까 엊그저께 설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을사년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명리학에서 을사년이 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갑진년에서 이 청사라고 하죠. 파란뱀.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절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내일은 두 가지 명주가 나오겠죠. 갑진년 정축월에 대한 명주, 그다음에 입춘이 되면서는 을사년 무인월에 대한 명주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